똑똑한 사람일수록 삶은 외롭다. 이 말은 위로도 아니고 단정도 아니다. 다만 오래전 두 철학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들여다본 하나의 오래된 관찰이다. 사람들과 웃고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혼자라는 감각이 짙어지는 밤이 있다. 대화는 즐거웠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어딘가 채워지지 않은 채로 돌아서는 그런 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이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 번쯤 궁금했을 것이다. 밝은 자리일수록 돌아오는 길이 유독 더 조용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머리가 좋고 판단이 빠른 사람, 상황을 남들보다 먼저 읽어내는 사람은 흔히 무리에게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능력이 뛰어나면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올 거라는 기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학창시절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 늘 인기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늘 가장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이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낯설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물론 지성과 외로움이 언제나 함께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더 많이 관찰하고 더 오래 생각하는 성향이 어떤 관계에서는 미묘한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회의 자리에서 문제의 핵심을 가장 먼저 짚어내는 사람, 모임에서 분위기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어내는 사람이 정작 그 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은 아닌 순간이 있다. 이것은 우연한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철학자들의 시선 안에 들어와 있던 오래된 풍경이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저서 소품과 부록에서 인간관계를 호저무리에 비유했다. 오늘날에는 흔히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겨울 추위에 떠는 호저들이 온기를 나누려 서로에게 다가간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결국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낸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얼어 죽는다. 쇼펜하우어에게 이것은 인간이 친밀함과 상처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기만의 거리를 찾아야 하는 존재라는 뜻이었다. 이 우화가 지금까지도 자주 인용되는 것은 인간관계에 내재된 그 긴장을 지나치게 감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어딘가 다정하게 짚어내기 때문일 것이다. 이 거리감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상대의 말과 행동 이면을 유독 세밀하게 읽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 대화 중 스치듯 지나가는 표정의 변화, 말끝의 미묘한 망설임, 주제가 바뀌는 타이밍 같은 것들을 무의식 중에 함께 읽어내는 사람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마주 앉아 상대가 웃으며 안부를 묻는 그 순간에도 어딘가 서두르는 듯한 눈빛을 함께 읽어버리는 경우가 그렇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 곁에서는 자신을 꿰뚫어보는 존재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딘가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생긴다. 그래서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무리 안에서도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 서게 되는 순간을 종종 맞이한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의 더 깊은 뿌리를 인간의 의지, 즉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충동에서 찾았다.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그는 이성이란 이 의지를 따르는 도구에 가깝다고 서술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위협을 느끼면 몸을 피하고 곁이 그리우면 사람을 찾는 이 모든 움직임의 바탕에 계산 이전에 이미 작동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관계가 전부 계산과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의 관계에 대입해보면 호의와 친절 속에도 저마다의 필요와 욕구가 함께 섞여 있을 수 있다. 진심 어린 우정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도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관계를 깊이 관찰하는 사람은 웃음 뒤의 맥락과
친절 뒤의 조건까지 함께 읽어버리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고, 그 순간 무리 속에 있어도 완전히 섞이지 못하는 거리를 느낀다. 더 많이 보는 사람은 더 많이 거리를 두게 된다. 보지 않으려 해도 보이는 것을 다시 안 본 척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다. 사람들과 멀어지는 이유를 오만함으로 불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나치게 정확하게 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이해받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읽히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존재다. 자신의 속마음이 상대에게 훤히 보인다고 느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시선을 피하고 싶어 한다. 정확함은 편안함과 자주 함께 가지 못한다. 그 모순 속에서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서서히 혼자가 되어간다. 누구도 밀어낸 적 없지만 어느새 한 발짝 물러선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물러섬을 알아챈 사람도 알아채지 못한 사람도 결국 같은 거리 위에 서게 된다. 니체는 이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했다. 그는 선악의 저편에서 대중을 무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무리는 평균적인 가치와 익숙한 질서를 편안하게 여기고 그 흐름에서 벗어난 태도를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서술했다. 회의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에 혼자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 즐거운 자리에서도 문제의 이면을 짚는 사람은 그 순간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 그는 동료들이 미처 보지 못한 위험을 먼저 짚어내지만, 그 지적이 반복될수록 회의실 공기는 조금씩 서늘해진다. 회의가 끝난 뒤 3, 3, 5 모여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자리에 그가 다가서면 대화의 온도가 살짝 낮아지는 것을 느낀 적도 있을 것이다. 아무도 그를 미워하지 않지만 아무도 그 앞에서 완전히 무장을 풀지도 않는다. 물론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반기고 다름을 자원으로 받아들이는 자리도 분명히 있다. 니체가 말한 선과 악이라는 가치 역시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절대적 기준은 아니었다. 그는 도덕의 계보에서 그 기준들이 오랜 시간 역사 속에 힘의 관계와 감정, 관점이 얽히며 서서히 형성되어 온 것이라 보았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옳고 그름의 감각도 사실은 어느 시대 누군가의 필요와 두려움에서 출발해 오랜 세월을 거쳐 굳어진 것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오늘날 한 모임의 분위기 문제와 그대로 겹쳐 읽을 수는 없지만, 어떤 태도가 자연스럽다거나 유별나다고 느껴지는 감각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만은 이 사상에서 배울 수 있다. 니체는 이 거리를 단순한 손해로만 그리지 않았다. 그가 흔히 초인으로 번역되는 위버맨시라는 개념을 통해 말하려 한 것은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높은 자리에 선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가치와 관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며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존재에 가깝다. 무리에서 멀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에 져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정신은 낙타에서 사자로 다시 어린아이로 변화한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듯 기존의 가치와 명령을 짊어지고, 사자는 그 명령에 아니오라고 말하며 낡은 가치를 부정하고, 어린아이는 그 폐허 위에서 순수한 긍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이것은 남을 밟고 올라서는 성장이 아니라 자기 안에 낡은 틀을 스스로 허무는 조용한 성장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자라투스트라가 산속에서 10년을 홀로 보낸 뒤에야 사람들에게 내려온 것도 이 창조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가 다시 마을로 내려왔을 때 광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환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이었다는 사실도 이 변화가
결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를 오늘의 언어로 옮기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방향을 잡기 위해 홀로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도로 풀어볼 수 있다. 이것은 우월함의 증거가 아니라 저마다 다른 성찰의 방식일 뿐이다. 생각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시기에는 예전에 편했던 대화가 얕게 느껴지고 즐거웠던 모임이 조금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 함께 웃고 떠들면서도 마음 한편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 익숙한 자리인데도 어딘가 겉도는 듯한 느낌이 그런 경우다. 관계가 나빠졌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조금 달라졌다는 신호에 가깝다. 어제까지 편했던 농담이 오늘은 조금 낯설게 들리는 것도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여기서 니체의 또 다른 개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이 사람을 보라를 비롯한 여러 저작에서 운명의 곧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 심지어 고통과 고독까지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태도다. 그것은 벌어진 일을 억지로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조건을 부정하며 다른 삶을 상상하는데 힘을 쏟기보다 이 조건 위에서 다음 걸음을 만들어 가겠다는 태도에 가깝다. 니체의 이 사상을 지금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고독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거나 특별한 훈장처럼 여기기보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한 조건으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쪽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혼자가 되었다는 해석은 운명을 긍정하기보다 오히려 스스로를 특별한 예외로 만드는 태도에 가깝고, 이는 이 사상이 가리키는 방향과는 다르다. 고독을 특권으로 여기는 태도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스스로 넓혀가며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만, 고독을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그 거리 안에서도 언젠가 다시 사람들 곁으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둔다. 쇼펜하우어 역시 우월감을 윤리의 핵심으로 삼지 않았다. 그는 윤리학의 두 가지 근본 문제에서 연민을 도덕의 근원으로 설명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그는 보았다.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선이 사람을 차갑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상대의 아픔을 더 예민하게 알아차는 쪽으로 향할 때 그 시선은 비로소 제 몫을 한다. 그러므로 두 철학자의 사상을 근거로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서 외롭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들의 철학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오해에 가깝다. 그들이 말한 것은 거리를 살피는 지혜였지 단절이나 우월감의 정당화가 아니었다. 이 거리를 다루는데도 나름의 방법이 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는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다가갈 줄 아는 균형이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는 것, 모든 진심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거리는 상처를 피하는 지혜이기도 하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려는 시도는 때로 관계를 더 빨리 소진시킨다. 오래가는 관계일수록 오히려 적당한 여백을 남겨두는 것을 살면서 한 번쯤은 확인하게 된다.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즉시 말해버리는 사람은 상대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알고도 곧바로 지적하지 않고 마음에 걸리는 것을 다 쏟아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간다. 그렇게 알면서도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같은 통찰을 가지고도 관계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통찰의 깊이보다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관계의 지속 여부를 가른다. 쇼펜하우어는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삶을 시계추처럼 좌우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진자에 비유했다. 그런데 그는 이 진자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는 길도 이야기했다. 음악을 듣거나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은 잠시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찰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퇴근길 이어폰 너머로 흘러나오는 곡 하나, 저녁 산책길에 스치는 바람, 자기 전 몇 페이지의 책장을 넘기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그가 말한 잠시의 해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온종일 사람들의 표정과 말을 읽어내느라 분주했던 마음이 그 짧은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읽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되는 여백을 얻는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안정감을 느끼는 시간과 홀로 있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사이에 이렇게 잠시 숨을 고르는 제3의 시간이 놓여 있다. 무리 속에서는 권태를 피할 수 있지만 자신을 놓치기 쉽고 홀로 설 때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지만 때로 그 시간이 버겁다. 이 정지의 순간은 관계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짧은 숨 고르기에 가깝다. 곁이 허전하게 느껴지는 밤이 있다면 그것을 실패의 증거로도 우월함의 증거로도 여길 필요는 없다. 다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다. 나는 지금 사람들과 어떤 거리를 두고 있는가? 그 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홀로 있는 이 시간을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으로 쓰고 있는가? 단지 그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인가?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남긴 것은 정답이 아니라 이 두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하나의 렌즈였다. 두 철학자의 사상은 시대도 다르고 향하는 방향도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를 가리킨다. 더 많이 보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거리와 고독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삶의 어느 국면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풍경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통찰을 어떤 태도로 다루느냐이지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가 아니다. 그 국면을 지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산속의 자라투스트라처럼 오랜 시간 홀로 머물며 자신을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짧은 산책이나 음악 한 곡으로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사람들 곁으로 돌아간다.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도망치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와 마주하는 시간으로 쓸 수 있는가에 있다. 도망치는 고독은 사람을 점점 더 얕은 곳으로 밀어내지만 마주하는 고독은 언젠가 다시 사람들 곁으로 돌아갈 힘을 만들어준다. 오늘 밤 유난히 곁이 허전하게 느껴진다면 그 감정을 서둘러 지우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것은 잘못된 감정도 특별한 감정도 아니다. 다만 지금 당신이 사람들과 세상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거리를 어디까지 지켜갈지는 결국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천천히 찾아가야 할 몫으로 남는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방 안의 소리마저 잦아드는 시간, 문득 스스로에게 이 두 질문을 건네보는 것. 이 렌즈로 자신의 관계와 고독을 가만히 비추어 보는 일. 오늘 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은 살아가며 누군가와의 거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가까워도 상처를 입고 너무 멀어도 온기를 잃습니다. 그 사이 어디쯤에서 우리는 오늘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익혀갑니다. 짐승. 밤이 되면 생각은 방 안을 서성이는 짐승이 된다. 가시는 늘 안으로 자란다. 아무도 찌르지 않았는데 손끝이 먼저 아프다. 한 사람의 눈빛에서 너무 많은 계절을 읽어버린 저녁. 그 저녁부터 짐승은 여기 산다. 가까이 가면 찔리고 멀어지면 식는다. 그 사이 어디쯤에 나는 방 하나만큼의 거리를 둔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짐승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른다. 그리고 나는 안다. 길들여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